오늘 그 적게 본다고 해서 공부를 더 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지난 시간에 엑스레이라는 걸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놀다가 엑스레이를 받다가 이거 끝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텐데 이 앞에 단어들만 빼면은 선생님들이 부족해요. 업솔브를 보느냐, 플로레센스를 보느냐, 여기 좀 새로운 데가 나왔던 디프렉션을 보느냐, 그 기세의 전자기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물질이랑 어떻게 인터랙션하느냐에 따라서 흡수하기도 하고 아니면 빛을 내놓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산란, 회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치가 됐든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은 이전에 실장인가에 쓰였던 그 내용들이 반복이 되시는데요. 흡수가 무엇을 것이냐, 웨이브의 사이렉트는 뭘로 쓰느냐, 그 다음에 디텍터, 트랜스포지션을 어떤 걸 쓰느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사용해서 원소 분석을 하는 장비에 대해서 이번 체크를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엑스레이는 뭐냐? 굉장히 파장이 짧은 그런 종류의 전자기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파장이 0.01 나노미터, 0.1 옹스트롬부터 2.5 나노미터니까 주로 이제 옹스트롬이나 나노미터 전후에 그 파장대였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그 분야들마다 전문 용어가 같은 것을 가지고도 다르게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사실 화학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이 안 쓰고 주변에 물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서 그런 게 있는 나노미터 이런 거 잘 안 쓰고 이런 일렉트론 볼트 이런 에너지 단위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요즘은 물리건 화학이건 막 섞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다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 파장 나노미터를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일렉트론부터 볼트로 갖고 들리면은 1,239.8을 볼트 값으로 나눠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 만약에 1 나노 파장이 1 나노미터인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 될까? 잘 안 들려? 너무 어려워서 1.239 킬로볼트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어차피 람다가 V가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거꾸로 바뀌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 좀 10나노미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나노미터 1옹스트롬 겁니다. 1옹스트롬에서 나노미터 사이가 주로 만들어졌으니까 1옹스트롬이면은 12.39 킬로볼트 이 정도 에너지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 어떻게 바꾸는지하고 대략 1나노나 1옹스트롬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내는지 원소리 사이에서 감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원소 분석을 하려면 일단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엑스레이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을 지난 얘기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거 말고 나머지 세 개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제일 많이 쓰는 거가 금속판에다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를, 운동 에너지를 가진 전자를 때려주게 되면은 거기서 그 금속에서 어떤 엑스레이가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엑스레이를 또 금속판이나 물질에다 조사해 주면은 세컨더리 엑스레이, 그러니까 플로레센스 같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사성 원소, 방사성 원소를 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엑스레이를 사용합니다.
이런 세 가지를 주로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수업을 잘 끝나니까 이렇게 생긴 거는 이름이 뭐라고? G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연속 연속선이고, 그 다음에 이건 선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얘하고 차이는 뭐죠? 차이. 얘는 뭐에 의존해서 이 크기라든가 이 모양을 주는 거거든요. 전압? 저 뒤쪽에 뭐라고 했어? 전압 차이. 전압 차이. 뭐하고 뭐 사이? 그러니까 어디서의 전압 차이? 때려주는 거랑. 지금 때려줄 때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압이 얼마나 높은가? 이쪽에서도 대답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거가 그러면은 여기 30kV짜리가 요 숫자가 없다고 쳐봐. 이런 모양이 이렇게 있어. 여기서 웨이브랭스가 X축으로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작아지죠.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 포인트, 여기 0.4 옹스통에서 끝났는데 요게 뭘 의미하나? 35에서는 여기, 40에서는 여기까지 갔어. 우리가 가속 전압을 30kV로 주고선 금속판을 때리든지 어떤 머티리얼을 때렸을 때 걔가 낼 수 있는 최대한 에너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다 내놓는 거죠. 이게 아마 30kV일 거예요. 0.4 옹스통이 킬로볼트 따지면 얼마나 되죠? 이거하고는 역수의 관계죠. 여기서 한 40%로 줄었으니까, 한 5분의 1을 줄었으니까 얘는 한 2분의 5로 커지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그게 요 30kV에 해당하는데 요게 12kV였으니까 여기 한 대략 한 30kV 30kV로 가속되어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30kV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금속판을 빵 때리게 되면 얘가 멈출 때까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만약에 다 엑스레이로 배출했다. 그러면은 요 포인트 같은 게 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주변에 있는 다른 원자나 그런 거 에너지를 빛이 아닌 다른 에너지 형태로 전달하고 일부만 빛의 에너지를 엑스레이 형태로 내보냈다. 그러면은 여기 다양한 차량의 빛이 연속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대상 메탈 타겟이 아니라 가속 전압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모양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제일 크게 변하는 게 이 람다 제로에 해당하는 제일 작은 포장, 가장 높은 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연속선에 대한 얘기인데, 요즘은 이게 그렇게 강한 빛이 아니고 강한 엑스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많이 안 쓰이고,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건 요 빛이에요. 엑스레이인데 어떤 특정한 화장에서 나오는, 그건 일단 소리가 강하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조금 엑스레이의 모노크로메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줬었는데 좀 복잡해 보였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모노크로메이터로 화장을 하나하나 구별해서 쓴다. 그럼 조금 그게 좋지 않아. 근데 여기는 모든 파장을 다 있지는 않지만은 어떤 특정 파장에서 상당히 강한 빛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원소들마다 달라진다고 했어요. 이것들은 다시 이제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 어토믹 에미션, 어토믹 업솔션 이런 거 배울 때는 옵티칼, 가시광선 영역이었으니까 밸런스
그 일렉트론들에 대해서 줄여야 되는데 지금 저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에 여러분들 그 양자 이런 거 안 배웠다고 했었죠? 여기서 K라고 돼 있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지난 시간에는 대강 알파다, 베타다 이런 거 보면은 여기 N이라고 돼 있죠. N이 뭐지? 그치? 이건 한 이번 학에서 배우지? 그러면 L 부양자 수도 여러 가지 있지 않나? 무슨 스핀 퀀텀 넘버도 있고 오비탈 퀀텀 넘버도 있고 마그네틱 퀀텀 넘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어떤 거래? 앵귤러? 오비탈 양자수라고 그러나 그렇지? 그리고 뭐 J도 있긴 한데 J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N하고 L만 알면은 어떤 오비탈인지 알겠지? N이 1이고 L이 제로다. 그러면 뭐야? 1S가 되는 거지. 여기 N이 2고 뭐 L이 1이다. 2하고 1이다. 그러면은 2P가 되는 거지. 요 2제로는 2S가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른 기호를 쓰면서 아니 다른 단위를 쓰면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데 그것만 잘 파악하면은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여기 뭐 K, L1, L2, L3, M1, M2, M3, 4 이렇게 가는 거가 결국은 1S 오비탈, 2S, 2P 오비탈, 그다음에 3S, 3P, 3D 뭐 이런 오비탈들이 이렇게 원자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가속된 전압을 가진 전자로 어떤 그 원자를 때려주게 되면은 이 바깥에 것도 튀어나갈 수 있겠지만은 얘네들의 에너지는 요 N 안쪽에 있는 여기 있는 애들도 그 여기 자유로운 그 진공의 공간 여기까지 튀어나갈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에너지가 되거든요. 저 코어에 있는 1S에 있는 전자들도 바깥에 띄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충분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이 코어에 있는 일렉트론이 튀어나가 버리면은 얘는 이온은 이온인데 전자가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온은 이온인데 바닥 상태에 있는 이온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차 있고 아래가 되어 있는 엑사이티드 아이온 여기 상태에 있는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엑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으면은 오래 걸리지. 금방 바닥 상태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되어 있으니까 과연 그런 선택은 여기 되어 있는 것을 여기 L 껍질이 있는 2S나 2P 이런 데서 떨어지면서 채울 거냐 아니면은 M에 해당하는 3S나 3P 이런 데서 떨어지면서 채울 거냐 아니면은 더 바깥쪽에 있는 4S, 4P 이런 데에서 떨어져 채울 거냐 이 선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L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알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K의 알파 그 다음에 M에서 K로 떨어지는 경우는 K의 베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N 그러니까 뭐 4S, 4P 이런 오비탈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는 이제 K의 감마 에미션이라고. 그래서 분해식 루텐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맨 안쪽에 있는 얘를 튀어나오게 할 정도로 충분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위에 것들도 물론 다 떨어질 수 있겠지. 뭐 확률상의 문제가 있지만은 여기 L 껍질에 해당하는 뭐 2S나 2P에 해당하는 전자가 튀어나가서 여기가 되어있다. 중간이 되어있다. 이 경우에도 바로 위에 있는 M에서 L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N에서 L로 떨어지거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L1에 베타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니까 그럼 L의 감마 뭐 이렇게 노테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아래 점자로 되어 있는 거는 어디서 출발했느냐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큰 K냐 L이냐 M이냐 이거는 어디로 떨어지느냐,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미션들을 뭐 K 시리즈, L 시리즈 이렇게 다 표시를 하고요. 어떤 거야? 저기가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예타? 아, 이건 뭐냐고요? 아니면 여기 뭐냐고요? 잘 모르는데? 이번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알파인가? 알파 뜻입니까? 이건 내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속을 하고, 그래서 K 알파, K 베타, K 감마, 뭐 L 알파, L 베타, L 감마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림이 308페이지 얘기하는 거. 그러면은 이런 소스가 있다고 보시고, 엑스레이 업솔션이라는 현상이 있어서, 아까 두 번째 자인가의 엑스레이 업솔션 얘기하고 엑스레이 플로레센스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런 그림을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었죠. 이렇게 색이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엑스레이 업솔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시광선이나 아니면 자외선에서 업솔션이랑 좀 모양이 틀려요. 보통 우리가 스펙트럼 볼 때는 좌우가 대칭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얘네들은 좌우가 대칭의 스펙트럼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그냥 엣지라고 해요. 업솔션 엣지. 여기가 마치 전력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K, 그 다음에 L1, L2, S3, 뭐 요건 이제 라벨이라는 거고, 실버 같은 경우는 여기에 K가 있고, 그래갖고 뭐 1S하고 2S 사이의 에너지, 그게 다른 거겠지. 그 다음에 L, 요것들이 어떤 원소의 고유한 가치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근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생겼다고 했을까? 그랬나? 이 그림을 보면 생각해보면은 아까 업솔션 스펙트럼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에너지로 생각한다면은 여기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게 제일 쉽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 떼는 게 그 다음일 수 있고, 여기 있는 전자 떼는 게 그 다음일 수 있고, 여기 전자 떼는 게 제일 많은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했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업솔전 스펙트럼이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큰 에너지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 맨 바닥에 있는 K 껍질에 있는 원S에 있는 전자를 띄어낼 만큼의 큰 에너지, 그보다 더 큰 에너지가 된다면은 여기보다 더 밑에 있는 이 부분일 거예요. 그때는 어떤 전자든지 다 띄어낼 수 있죠. 근데 그게 실제로 띄어낼 수는 있지만은 아주 딱 에너지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나중에 보면 뭐 리조넌스 이라는 것처럼 여기 같은 에너지가 딱 됐을 때, 그러니까 요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랑 딱 맞는 에너지의 그 엑스레이가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업솔션이 일으키지만은 그 전까지는 업솔션이 일어나긴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좀 효율이 떨어지고 이 에너지, 이 파장 에너지랑 거의 비슷한 데가 될수록 점점 흡수가 많아져요. 근데 여기보다 살짝 더 큰 값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여기 뭐 람다라고 쓰면은 여기서부터는 여기 원S에 있는 K 껍데기에 있는 전자들은 전혀 떼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물론 이 에너지가 굉장히 넓게 있으면 마치 갑자기 전력이 떨어지듯이 업솔션 엣지가 생기는 거고요. 그걸 이제 업솔션 엣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떼낼 수 있는 거는 소위 L 껍질에 있는 전자, 여기 있는 전자들만 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L1, L2, L3 각각에 대해서 이런 업솔션 엣지가 생깁니다. 물론 이걸 더 자세히 보면 여기에 더 스트럭처가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고, 그리고 M도 각각의 업솔션 엣지가 이곳에 해당하는 바인딩 에너지, 여기 있는 전자가 핵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붙어있나, 그것을 일렉트론 바인딩 에너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론 바인딩 에너지 값이 결국 업솔션에서의 여기서의 에너지 값이 그 1s 일렉트론의 일렉트론 바인딩 에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2s 일렉트론의 아니면 2p 일렉트론의 그 일렉트론 바인딩 에너지, 핵이 얼마큼 센 힘을 잡고 있느냐, 그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외부에 주면은 얘가 있는 자유를 차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지. 그리고 M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업솔션 에너지인데, 우리가 처음에 엑스레이 업솔션 스펙트로스코피, 스펙트로메트리, 뭐 이거 얘기가 좀 잠깐 나오겠는데, 얘는 뭐가 필요한가? 이런,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은 마치 UV 인접을 보듯이 쭉 스캔하면서 아니면 여러 포장 주고선 업솔션 에너지가 어디 거가 있나 보면은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업솔션 스펙트럼으로. 근데 뭐가 어려울까? 엑스레이 영역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엑스레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소스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얘기해 준 거는 없어요. 아까 처음에 컨티뉴엄, 브랜드 찰롱 얘기했는데 그거는 인텐시티가 되게 약해서 사실 여기에서, 그리고 업솔션은 플로레센스보다 훨씬 시그널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센시티브한 어떤 방법을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업솔션 스펙트로스코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원소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그리고 엑스레이,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알아야 될 부분이 엑스레이 플로레센스 스펙트로스코피예요. 또는 뭐 XRF라고 하는데, XRF라는 거가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그 화성애관 걔도 쓰는 게 결국 엑스레이 플로레센스를 보는 거거든. 그건
그뭐 알파 파티클로 때려주는지 아니면 엑스레이로 때려주는지 소스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그 어떤 화장으로 때려주고 여기 있는 전자열전에는 여기 있는 전자열전에는 떼어내는 거는 뭐 알파 파티클이든 일렉트론이든 아니면은 엑스레이든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거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가 빈 다음에 어떤 빛이 나오느냐 그걸 보는 게 엑스레이 플로레센스고 그때는 연속적인 다양한 파장에 다양한 에너지 엑스레이가 필요하지 않고 한 파장만 있으면 되거든. 이거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그 엑스레이 소스만 있으면은 여기 있는 전자 떼어내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파장의 엑스레이 소스만 있으면은 엑스레이 플로레센스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원소마다 K알파나 K베타, L알파나 L베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뒤에 한번 여러분들 책에 우선 요소들에 대해서 앞에 쭉 나오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챕터 12에서는 특히 엑스레이 플로레스 XRF에 대해서만 잘 알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접할 정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XRF가 317페이지, 18페이지, 317페이지부터 나오네요. 엑스레이 플로레센스 같은 경우에는 소스로는 전해져 있던 엑스레이 튜브는 어떤 형식으로 한다? 가속된 전압을 금속판에다가 때려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스에서 에미션이,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뭐 K알파가 나오고 K베타가 나오고 여러 개가 단파장이 여러 개가 나오면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쓰고 싶다. 그럼 뭘 쓴다고 했지? 업솔션 필터를 쓴다고 했죠? 업솔션 필터를 쓸 때는 그런 업솔션 엣지의 특성을 이용해서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에미션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 근데 얘는 쓰고 싶은데 두 개를 한꺼번에 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나오거나 다른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지워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의 업솔션 엣지를 가진 다른 금속을 가지고선 필터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 부분의 부분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뭐 XRF 같은 경우에는 소스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업솔션 필터 같은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파장을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가지고선 시료를 엑사이테이션 시켰어요. 그래서 플로레센스가 나왔어요. 그때 플로레센스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한 가지 파장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시료 안에 있는 모든 성분의 뭐 K알파니, K베타니, L알파니, L베타니 그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쭉 다 나올 거거든. 그것을 굉장히 다양한 파장의 엑스레이가 나오면 그것을 분리를 해야 되죠. 그 분리를 하는 모노프로메터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모노프로메터 폴 엑스레이라고 해서 여기서 엑스레이 튜브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하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업솔션 필터 같은 걸 넣을 거야. 그 다음에 샘플이 어떤 재료든 아니면은 뭐 돌이든 어떤 것들이 샘플이 있고 거기서 플로레센스 빔이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 플로레센스 나오는
것들이 어떠한 에너지들에 해당하는 거냐, 그 스펙트럼 얻는 거거든요. 뒤에는 어디 그림이 있는데 320페이지에 보면은 실제 엑스레이 플로레센스 스펙트럼이 320페이지에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것들이 끝나고 여기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XRF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많은 픽이, 여기는 에너지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옹스트롱이나 그런 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겠지. 다양한 소량이나 다양한 에너지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픽이 나오고, 우리가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선 이게 클로린인지 설프인지 포스포러스인지 칼슘인지 다 어사인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그 한꺼번에 다 튀어나오는 엑스레이 플로레센스를 이렇게 파장별로 아니면 에너지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가 우리가 가시광선 쪽에서 하듯이 모노크로미터, 그레이팅을 가지고선 하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 콜리미네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레이팅에서 우리가 가정은 들어오는 빛이 서로 평행하다, 이런 가정이 있으니까 시료에서 나오는 엑스레이를 평행하게 만들어주는, 실제 보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는 금속판 같은 거 가지고서 평행하게 가는 애들만 골라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방향이 막 이렇게 갈라지고 사방으로 가는 것들은 여기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콜리미네이터에서 이 중에서 평행한 애들을 골라서 이 그레이팅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고, 그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그 가시광선에서의 그레이팅이랑 뭐가 다르다고 그랬지? 파장이 1000분의 1 막 이렇게 짧아지니까 그레이팅에서의 그루브 사이의 거리가 더 작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가시광선 쪽에서 그 그루브는 1마이크론 아니면 500나노 아니면 1.몇 마이크론 이렇게 됐는데, 그거 1000분의 1이 된다는 거는 1나노나 아니면 수옹스트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 손으로는 도저히 그릴 수가 없고, 근데 다행인 거는 자연계에 있는 결정들, 다양한 결정들의 그 간격들이 수옹스트롱 레벨도가 많고,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에서 그 빛을 저희 분산을 시키고 싶으면은 토파리를 사용한다든가, 좀 더 넓은 영역인 10.5에서 0.64 이 영역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ADP라는 약자는 책에 써있겠지만 크리스탈을 사용하면은 여기 오는 빛을 그 파장별로, 에너지별로 분산을 쭉 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마치 그 가시광선에서 엑시트3 있는 데서 그 스펙터를 쫙 스캔하듯이 여기서도 트랜스듀서가 원 위를 돌면서 여기면은 어떤 에너지고 여기면 어떤 에너지고 여기면 어떤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가 소위 엑스레이에서의 모노크로메이트예요. 원리는 똑같죠. 단지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그레이팅이 그 크리스탈로 바뀌었고, 크리스탈 이용해서 그레이팅을 하는 거고, 콜리미네이터가 거울로 할 수 없으니까 저런 장치를 쓰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엑스레이에서의 모노크로메이터가 되는데, 좀 덩치가 커. 덩치가 크고, 단점 중에 하나는 사실 플로레센스 시그널이 크긴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 욕심이 시간이 크면 클수록 더 미량을 분석하고 싶어 하잖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에서 이 콜루미네이트라는 거가 아까 말했듯이 평행한 빗면 보낸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통과해서 오는 빛도 얼마 안 되고 또 크리스탈에서 저희 브레이크 이퀘이션을 맞는 것만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 크리스탈을 반사하면서 뭐 아니면은 여기서 또 빛의 로스가 또 있고 그리고 여기에 콜루미네이트가 또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파트라든가 중간에 옵틱스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안 좋아진다? 우리가 모노크로메이터 지난 한 달 정도 전에 나왔나? 그때 배울 때 트로핏이 안 좋아져. 이제 일박사님들은 지식들을 보조 메모리에서 그 주 메모리 좀 옮기겠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료부터 디텍터까지 오는 사이에 뭐 중간에 걸치는 게 많다고 하면은 트로핏이 떨어지고 트로핏이 떨어지게 되면은 센시티비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비싸지지. 여기서 뭐 세타, 투세타 이거 다 돌아야 되고 움직이는 파트만 안 되면은 비싸고 고장 처리하고 막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업그레이드 필터를 쓰고 그 다음에 샘플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노크로메이터를 쓰기도 하는데 엑스레이로 아까 XRF가 나온 부분이 317페이지였는데 318페이지로 넘어가서 인스트루먼트 부분을 보면은 XRF, 엑스레이 플로레센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전기가 있어요. 인스트루먼트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퀄리티가 쓰는 게 318페이지의 왼쪽 컬럼의 한 중간쯤 위에 보면인데 그래서 뭐하고 뭐가 있지? 엑스레이 플로레센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XRF는 엑스레이 플로레센스 거고 W는 뭐지? 그냥 뭐라고 써있어요? 웨이브렌스 디스퍼시브 그 다음에 E는 에너지 디스퍼시브 디스퍼시브라는 거가 어떤 뭐를 이렇게 쫙 펼쳐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얘는 웨이브렌스 그러니까 파장을 쭉 펼쳐줘서 엑스레이 플로레센스를 보입니다. 이게 방금 들은 이런 거죠. 여기에 여러 가지 파장이 투명한 빛으로 들어오는데 그 파장별로 그 무지개처럼 쭉 펼쳐지는 게 여기 이 모노크로메이터 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웨이브렌스 디스퍼시브 XRF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떤 에너지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된다. 만약에 소듐은 에너지가 소듐의 K알파는 에너지가 얼마다. 마그네슘 얼마다. 그거 아니면은 이게 하나가 쭉 돌아다녀도 되기도 하지만은 몇 개를 그 위치다 그냥 위치를 시켜도 되겠지.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디텍터도 많아지고 점점 비싸질 거야.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WDXRF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 쪽에서 배웠던 모노크로메이터랑 역할이 다 기능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EDXRF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에너지로 분산을 시켜준다. 이거 어떻게 뭐라고 되냐면은 이렇게 됐나? 40분, 50분 정도 하는데
왜냐면은 디텍터 쪽에서 여러분들이 새로 배워야 되는 거군요. PMT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분석하기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세히 하지 않았었는데 이 313페이지 보면은 엑스레이 트랜스듀서 앤 시그널 프로세스라고 나오고 그냥 뭐가 많이 나와. 디텍터 종류가 여기 보면은 포톤 카운팅, 게스 필드 트랜스듀서, 가이거 튜브, 프로포셔널 카운터, 뭐 신수레이션 카운터, 세마이 컨덕터 트랜스듀서 되게 많이 나와. 그거를 그게 내가 이 책을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싫어하는 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 챕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접할 수 있는 장비,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원소 분석 장비는 아마 18% XRF일 거예요. XRF일 거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유용하고, 그리고 XRF에서 사실 그 WXRF보다는 EDXRF가 훨씬 더 많이 써요. 훨씬 더 좋기도 하고. 근데 이제 EDXRF에서 쓰는 스피커는 일반적인 PMTV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가 여기 있는 게스필 트랜스듀서라는 이런 방식을 쓰는데 사실 얘는 좀 별거 없어. 그냥 관에다가 메탈 튜브에 얘네가 뭐 채워놨다고 얘기하는데 아르곤 가스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는 메탈 튜브인데 캐소드고 그리고 이 안에 어노드가 이렇게 딱 돼 있고 그리고 이 메탈 튜브 양쪽에다가 엑스레이를 추가시킬 수 있는 윈도우 윈도우를 해서 여기가 엑스레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통과하면서 누구를 만날까? 물론 어노드도 붙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있는 기체들을 만나겠지. 아르곤 기체. 엑스레이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기체들과 만나면 기체들을 이온화시킬 수 있다고 했죠. 안에 있는 코일렉트론들을 튀어나가게 그러니까 이온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엑스레이 포톤이 몇 개가 지나가느냐는 이 안에 이온화되는 아르곤의 기체의 양, 아르곤 이온의 양과 비례하겠죠. 그 원리야. 너무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됐던 건데, 그래서 빈 금속 깡통에 아르곤 기체 채워놓고선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압 걸어주고 엑스레이 통과시켜주면은 갑자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아르곤이 이온화돼서 그 이온이 그 연오드 쪽으로 가서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가스 필드 트랜스듀서 폴 엑스레이인데 그 다음 그림이 914페이지로 그 다음 그림 이게 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림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gas amplification for various type of gas field. 그래서 아까 gas field 테스트라는 거가 칠판이 있으니까 gas field 테스트라는 거가 한 가지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사용되는 이 영역에서는 아이오나이제이션 체인버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전압 영역이, 그러니까 에너지 영역이 V1, V2가 한 100 정도에서 한 3,400 정도까지. 여기서는 이 정도 볼티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그러니까 포톤이 하나가 들어가면 넘버 오브 일렉트론 퍼 포톤. 그러니까 포톤 하나당 엑스레이 포톤 하나가 전자가 몇 개나 나오느냐 이거거든요. 얘는 뭐 수백 볼트 정도 되는 거 들어가서 하나당 수백 개가 나오네요. 여기가 100이니까.
그리고 이 기울기가 별로 안 증가하죠. 그냥 좀 플랫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포톤이 하나가 지나가면은 일렉트론이 하나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포톤의 에너지랑은 상관없이 에너지가 얘든 거의 비슷한 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의 그러니까 엑스레이 포톤이 몇 개나 지나가느냐, 몇 개나 있느냐, 빛이 얼마나 밝으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측정할 수 있거든. 근데 같은 게스 필드 트랜스듀서 같은 경우에도 여기 V3하고 V4 같은 경우에는 이 전압의 값하고 에너지 이쪽 값하고 포톤의 그리고 이쪽에 그 증폭 비율, 그러니까 포톤 하나가 생기는 전자의 개수를 따지고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죠. 여기서 한 10의 5승, 한 10만 정도 되는데 볼티지가 800에서 한 1000 정도 되네. 그러니까 1000 전후에서 한 뭐 200, 300 정도 변하는데 여기서는 10의 5승에서 한 10의 9승, 10승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10만 배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랑 특성이 완전히 틀리다는 건데요. 여기서는 뭘 할 수 있냐면은 포톤이 하나 딱 지나갈 때 에너지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여기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전자를 10만 개 만드는데 에너지가 한 100 정도 증가해서 한 1000 정도에서 됐다. 그럼 거기서는 그 일렉트론을 뭐 한 100만 개, 1000만 개, 1000만 개나 뭐 1억 개 막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아까 가스필드 디텍터에 엑스레이가 지나간다고 했죠? 엑스레이가 지나갈 때마다 어떤 펄스로 넘버 오브 일렉트론 뭐 전류가 되겠지? 우리가 이제 스펙터에서 측정하는 거는 전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니까 포톤이 하나 딱 지나갈 때 그런 펄스가 생길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펄스가 생길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아이오나이제이션 체인버 영역에서 하게 된다면은 이 포톤이 엑스레이가 뭐 1kV짜리다 아니면 1.3kV짜리다 상관없이 그냥 하나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이때는 빛이 몇 개가 지나갔나 이것을 카운트하는 데 좋겠죠. 엑스레이 포톤이 몇 개냐. 근데 우리가 요 프로포셔널 카운터, 프로포셔널 비례 계수죠. 프로포셔널 카운터 있는 요 영역에서 같은 시점을 가진다. 에너지에 따라서 이 빛이 포톤이 하나 딱 지나갈 때 흐르는 전류의 값이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 전류의 값 아니면은 그 펄스의 하이트, 펄스의 높이 이거는 그 포톤의 에너지랑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이걸 뭘 할 수 있을까? 얘 높이를 재서 환산을 하면은 모노크로메터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얘는 0.8 kV짜리였고 얘는 1.2 kV였었고 얘는 0.4
5kV짜리 에너지를 가진 엑스레이 포톤이었다. 지날 때마다 그 프로포셔널 카운터 리전에서 할 때는 이게 이 정도 막 높아졌다가 작아졌다 보니까 이것을 아예 람다나 에너지를 넣어서 이 높이가 0.8, 이 높이로 교수님, 저기 위에 그래프에서 X축이 시간인가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빛이 한 번에 하나씩만 이렇게 진행을 나가시면 되는 거고, 이때 첫 번째 얘 높이가 이게 0.8이라고 이렇게 단위 떼구나. 그럼 걔는 여기다가 하나의 카운트하고, 두 번째 1.2에서 두 번째 나오는 픽은 이거보다 훨씬 크더라. 그럼 여기다가 하나 카운트하고. 그러면 얘는 세 번째 나온 픽은 이거보다 좀 작더라. 그러면 이 하이트를 여기다 이렇게 배열하면서 이게 수천 개, 수백 개가 막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움직이고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포톤이 엑스레이 포톤이 지나갈 때마다 각각 그 포톤이 지나갈 때 생긴 그 픽의 펄스의 하이트를 측정해서 그것을 그 픽 하이트 축으로 해가지고선 히스토그램으로 표시한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떤 히스토그램이 될 거고, 이 픽 하이트는 여기 넘버 일렉트론 퍼 포톤이 결국은 에너지랑 관계가 비례하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나 아니면 람다의 축으로 바꿀 수 있겠지. 여기까지 잘 따라오는 거죠. 아니면 이따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잖아. 네. 그래서 교수님, 방금 에너지랑 반다고 뜻이는 여기서 픽 하이트가 이쪽에 있는 부위잖아요. 일렉트론 몇 개나 되느냐. 그러니까 요거는 이쪽이 에너지죠. 그러니까 요 직선을 가지고서 우리가 환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픽 하이트가 한 1000이다. 그럼 그것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800 일렉트론 볼트다. 이런 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얘를 그냥 펄스 하이트만 계속 측정하면서 다시 그려주게 되면은 우리 전에 얘기했던 모노크로메이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에너지 디스퍼시브 엑스레이 플로레센스, 이것의 스테이트의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가이거 카운트, 가이거 계식이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가이거 계식이라는 것을 실험실에서 어떤 경우에는 생화학 실험실이나 이런 데서 방사성 원소 같은 거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사성 카본 코팅으로 레이블링 한다. 그 안전 때문에 굉장히 작은 양의 방사성 원소나 이런 거 있어도 디텍션하게, 그런 디텍션하기 위한 그 스펙터가 가이거 계식이거든요. 얘는 선이 하나만 있어도 전자가 10에 10 넘게 나오는 거니까 10에 10이면은 10억이야, 100억이야. 하여튼 수십억, 수백억 개의 전자가 나오니까 굉장히 작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있어도 디텍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이거 카운터 리전은 훨씬 더 센시티브한, 민감한 그러한 디텍터로 쓰이는 거고, 그리고 얘는 제일 심플하게 포톤이 몇 개나 되느냐,
되고, 그 다음에 프로포셔널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비례 정도이기 때문에 포톤의 개수뿐만 아니라 각 포톤이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파장의 엑스레이 포톤이냐, 그것까지도 보고 싶을 때 이런 걸 씁니다. 그럼 그 사장 이 에너지가 800에서 3.9 사이에 프로포셔널 카운터를 있잖아요. 그럼 그 사장이 해당하는 거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그거는 다음에 또 그 더 넓은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건데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그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큐리어시티, 마스 사이언스 레버리지 그거 봤을 때 이런 거 썼잖아요. XRF. 거기에 저런 관이 있고 뭐 아르곤을 넣어놓고 막 이런 거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럼 윈도우 달아놓고 그러면은 날라가 깨질 거야. 실제로 요즘은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은 뭐 1층의 기기실에 보면은 쌤 같은 건 하죠. 전자현미경. 근데 전자현미경을 볼 때는 얘가 어떻게 생겼나밖에 모르잖아. 근데 얘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성분인가 알고 싶으면은 쓰는 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재료화학이나 이런 걸 수 없으면은 쌤, EDX나 EDS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쌤의 액세서리로 EDX라는 거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대부분 쌤에 돈이 너무 없어서 안 사는 경우는 대부분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것도 에너지 디스퍼시브 스펙트로메터예요. X는 에너지 디스퍼시브 엑스레이 스펙트로메터라는 얘기고 지금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에너지 디스퍼시브 엑스레이 플로레센스라는 게 똑같은 건데 얘는 쌤이니까 쌤이 뭘로 보는 거지? 전자현미경이니까 전자를 가지고 시료의 표면을 이렇게 막 긁어주면서 얘가 어떻게 생겼나 그걸 보는 거잖아. 근데 전자로 이렇게 시료를 때려주다 보니까 전자 전자의 에너지가 크니까 아까 엑스레이보다도 더 에너지가 크니까 그 시료에 있는 그 원자들의 일렉트론들을 막 다 내보내버린다. 그러니까 그 쌤을 찍을 때도 그 시료 표면에서 그 엑스레이 플로레센스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엑스레이가 들어가서 엑스레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자가 들어가고 엑스레이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쌤을 찍으면서 그 옆에다가 요 EDXRF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게 어떤 성분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EDXRF 이렇게 따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쌤이나 템 이런 것들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일단 아까 그 게스필드 트랜스듀서 같은 역할을 하는 비슷한 세미컨덕터 트랜스듀서가 요거예요. 리튬, 드리프티드, 실리콘 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나중에 봅니다. 근데 실리콘 웨이퍼, 우리 반도체에서 많이 쓰이는 거기다가 리튬 성분을 약간 도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N타입 되고 뭐 P타입 되고 그러면서 얘가 아까 가스필드 트랜스듀서에서 프로포셔널 카운터랑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엑스레이가 들어오면은 여기 흐르는 그 전류가 엑스레이의 에너지에 비례해가지고선 펄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간단해지고 그리고 컴팩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이 찍어낼 수 있을 거고 것들을.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특히에 316페이지에 그림이 이 그림이 있고 프로섹션 오브 리튬 드리프티드 실리콘 스토고 이게
그 밑에 세미컨덕터 트랜스듀서. 되게 큰 상품이죠. 근데 여기서 알 거는 그 316페이지 맨 끝 정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맨 끝에서 한 6번째 줄, 그다음에 as in proportional detector, the size of the pulse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energy of the absorbed photon.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리튬 드리프팅 실리콘 디텍터, 이 세미컨덕터 트랜스듀서도 프로포셔널 카운트랑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엑스레이 들어온 포톤의 에너지랑 비례하는 높이의 펄사이트를 가진 시그널들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펄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 높이를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 펄사이트 어널라이저 이런 것들이 더 뒤에 나오기도 하는데, 개념적으로는 얘의 일렉트론이 몇 개냐, 그리고 이거를 이쪽 축으로, 이거를 지금 Y축으로 있던 거 X축으로 변환이 돼서 히스토그램을 다시 그려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모노크로메터가 필요 없어져. 얘 하나만 있으면 돼. 이게 그저께 보였던 그 큐리어시티 얘기할 때 전에 보냈던 그 탐사선이 뭐였더라? 로버나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 디스퍼스로 엑스레이 플로러센스 스펙트럼했는데, 한 2004년인가 그 이전에 화성에 보냈던 그 탐사선에 실렸던 게 요거예요. 아까 그 엑스레이를 위해 모노크로메이터, 크리스탈 있고 그 콜루미네이터 있고 고니오미터 이렇게 막 각도 돌아가고 이런 것에 비해서 얘는 정말 없어. 엑스레이 튜브 쪽에 있고 샘플, 그 다음에 윈도우, 그 다음에 리튬 드리프티드 실리콘 디텍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멀티 채널 펄스 하이트 어널라이저라는 거가 좀 전에 말했던 펄스의 높이를 재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주는 그런 유닛입니다. 아까 그 거대했던 장비가 없죠. 그냥 소스 있고 샘플 있고 나오는 빛을 그 리튬 드리프티드 세미컨덕터 트랜스듀서로 측정해서 소스 시그널 프로세싱 해주면은 XRF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헬륨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혹시 엑스레이 파장에 따라서 엑스레이가 공기에 의해서 흡수가 되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헬륨을 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엑스레이 파장이 굉장히 짧아지는 높은 에너지가 되는 경우에 특히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거가 이렇게 지난번에 실려 있었는데 이번에 또 실려 있다는 APXS 알파 파티클 엑스레이 스펙트로미터. 얘도 요만한 사이즈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요 밑에서 보면은 가운데 엑스레이 디텍터가 아마 리튬 디텍티드 실리콘 디텍터 같은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알파 소스는 큐린 같은 그 방사성 원소. 근데 방사성 원소 분解때 엑스레이나 감마레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알파 파티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다 놔두고, 그 다음에 바깥쪽이 이건 알파 파티클에 대한 디텍터. 그 알파 파티클, 여기서 알파 파티클 이렇게 샘플로 내려주고 여기서 나온 폴루션을 가운데 있는 엑스레이 디텍터로 측정해주고,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인데 데이터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에너지 디스퍼시브 디텍터예요. 디텍터에서 나오는 결과가. 여기 있는
이런 펄스 하이트를 아널라이즈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면은 이 얘기는 지금 요 실리콘의 K 알파에 해당하는 1.74 아마 킬로볼트야. 1.74 킬로볼트에 해당하는 에너지에 포톤이 이만큼 잡혔다. 여기가 로그네. 포톤이 이만큼 디텍션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는 뭐 TI의 K 알파에 해당하는 4.51 킬로볼트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포톤이 이만큼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별거 없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성분에 대해서 동시에 멀티 채널 그러니까 멀티 엘리먼트 어널리시스가 동시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성에 보낼 때 왜 이런 툴들을 썼는지 조금 이해하죠. 여러 가지 성분들을 동시에 분석하고 장비가 너무 심플하고 좀 생각할까? 중심이 없는데 한 10분 정도 썼다가 이어서 할까요? 이건 한글이야. 한국말로 해. 이것은 감사하는 가족끼리 그룹에서 기초가 연결해서 신세대, 나이와 신성과 그리고 한국 의학분의 어거리의 방법과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포함 감사하는 가족끼를 나눠보겠습니다. 빛은 어떤 사물을 관찰하는데 당시 중요한 도구입니다. 과학 시험에서도 빛은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 아주 작은 미시 세계로부터 광활한 우주를 들여다보는 열쇠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빛은 바로 태양을 비롯하여 촛불, 전등, 병원에서 사용되는 엑스선과 레이저 등의 인공적인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래식 방언들은 빛의 세기가 약하거나 원하는 파장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언보다 수백만 배에서 수억 배 상한 적외선부터 엑스선까지의 인공적인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사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사광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방사광 가속기라고 합니다. 미래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7년여의 건설 기간을 거쳐 1994년에 완공되었으며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건설된 최첨단 제3세대형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자, 그럼 방사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방사광 가속기는 선형 가속기, 저장림, 빈라인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형 가속기는 전자를 빛과 거의 가까운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입니다. 선형 가속기의 전자 중에서 발생된 전자들은 직선 160m의 가속관을 통과하면서 25전자볼트로 가속됩니다. 이렇게 가속된 전자 뭉치들이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빛이 움직인 거리와 수미터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가속된 전자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형 가속기에서 가속된 전자는 길이 96m의 긴 전송선을 지나 둘레가 280m인 원형으로 된 저장링으로 입사됩니다. 저장링에서 전자는 36개의 이급 전자석이 만드는 원형 궤도를 따라서 돌아가며 다른 200여 개의 전자석들은 전자가 정해진 궤도에서 시작과 같이 매우 가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돌아가게 합니다. 이때 36개의 이급 전자석들이 전자를 씩씩씩 꺾이게 만들고 길 때마다 그 접선 방향으로 아주 강력하게 방출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반사광을 이용자들이 있는 시험 장치까지 연결해 놓은 판을 반사광판, 즉 빔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빔라인에는 반사광을 흡대 모아주는 반사경과 광의 크기를 조절하는 실품이 있습니다. 반색화 장치를 통과하면서 이용자가 원하는 파장의 빛만이 시험 장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포항 반사광 가속기의 빔라인은 완공 당시에 2개가 건설됐고
매년 두세 개의 빈라인을 추가로 건설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라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속 장치의 신뢰도인 진제공률이 선진 미국의 가속기와 대등한 성능 면에서도 국제적인 수준입니다. 2008년까지 총 4. 건설을 이용해서 방사방이 만들어지고 또 수정장치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전자 배열, 전자 보조. 잠깐만.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에 방사광을 쪼여주면 물질에 의해서 흡수와 산란이 일어납니다. 흡수된 방사광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상호작용하여 광전자와 청광. 우리 배우는 내용 여기서 또 얘기하지. 이 현상들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물질의 미세 구조, 원자 배열, 전자 보조, 화학자 상태, 안경이 웃겨서 그러네. 잘 퍼지지 않고 원하는 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강하고 밝은 빛인 방사광을 이용하면 종전에는 불가능했던 시험들을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방사각을 이용 기를 활용한 반상동맥 촬영과 치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완성된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물질 내부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가 가능하여 산업체에서도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LCD 방법은 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너무 홍보성이니까. 촉매연 환경 친화 소재 개발, 보험자. 자, 그럼 방사각이 어떻게 만들? 뭐라고요? 그 부분을 왜 보여줬을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따가 커버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책에서 조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아까 엑스레이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뭐 4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불 켜주세요. 예, 고마워요. 엑스레이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4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설명을 했고 그냥 4번째가 뭐 싱크로트론이라고 좀 발음도 어려운 이런 거가 있다. 근데 아마 책에는 뭐 미국에도 뭐 이렇게 한 4-5개밖에 없으니까 책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요즘 여러분들이 과학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은 그 루틴한 거 말고 진짜 사이언티픽한 그 일을 할 때는 이런 거대 과학 시설, 그러니까 아까 그 홍보 동영상에 있었던 그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세금 내서 그거 가지고 그거 한 몇천억 대. 몇천억 되고 거기다 이제 또 몇천억 또 들어가고 뭐 가끔 신문 보면은 저기 세종시인가 거기에 중이온 가속기 만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비슷한 거거든. 여기서는 전자를 가속해서 엑스레이를 만드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온을 가속하는 거고. 뭐 수천억씩 들어가고 그런 거가 여러분들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세금 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또 거꾸로 그 거의 공짜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그 할 만한 그 일이 있으면은. 근데 그냥 그런 엑스레이는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거가 아까 동영상에 설명이 있었는데 잘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해주면은 아까 뭐 전자가 막 달려가다가 어디 충돌해서 감속이 되면서 그 차이의 에너지를 뭐 연속성으로 나타난다 이런 거 처음에 얘기했었죠. 그것처럼 전자가 막 가고 있는데 사실 운동 에너지가 그 벡터, 그러니까 스칼러가 아니라 가던 게 방향을 바꿔도 모멘텀이 바뀌죠. 혹시 너무 오래전에 배운 물리에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고등학교 때나 그 뭐죠? FBI 이런 거, 로렌치안 포스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러니까 전자가 흘러가는데 거기 자기장이 걸리면은 거기에 수직 방향으로 뭐 힘이 생겨서 전자가 가다가 휘게 되지. 그러니까
아까 포항 방사선 가속기라는 데는 그 앞에서 뭐 빛의 속도와 가까운 속도로 전자를 가속시킨다라는 그 부분이 전자를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진 상태로 그 빨리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가속기는 그 동그란 링이 있잖아요. 링에서 전자가 삥삥삥삥 돌고 있었지. 혹시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설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가속기는 전자를 통해서 발생된 전자들 여기서 전자가 만들어지고 길이 90mm의 이편성선을 지나 분리가 280m인 원형으로 된 저장리 이 저장링이라는 데를 딱 들어가면 전자는 여기를 뺑뺑뺑뺑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자는 원래 직진을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돌고 있는 데는 진공이에요. 진공도 엄청나게 좋은 진공 그 파이프라인이 딱 있지. 그 안에 어떻게 돌릴까? 응? 직진하는데 얘를 어떻게 원으로 할까?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자석이에요. 그래서 아주 원은 아니지만은 요 자석이 36개가 있어. 그래서 10도 한 번에 10도씩 이렇게 틀어주는 거야. 근데 직진하던 전자를 자기장을 걸어서 방향을 10도를 딱 틀어주면은 그 모멘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가 차이가 있는데 그 에너지만큼 빛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전자는 여기를 이렇게 돌고 있고 이 접선 방향으로 자석이 있으면은 접선 방향으로 엑스레이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으로 비슷합니다. 저장링에서 전자는 36개의 이급 전자석이 만드는 원형 궤도를 따라서 돌아갑니다. 다른 200여 개의 전자석들은 전자가 정해진 궤도에서 시작과 같이 매우 강한 기질을 유지하면서 돌아가게 합니다. 이때 36개의 이급 전자석들이 전자를 10도씩 꺾이게 만들고 길 때마다 부러집니다. 그렇지. 얘는 전자야. 얘는 전자고 얘는 접선방에서 나오는 엑스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꺾이면서 그만큼의 모멘텀 차이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그 꺾는 방법 그 얼마나 꺾느냐 이런 거 조절하면서 여기서 에너지를 그 조절할 수 있어요. 나오는 엑스레이를. 그리고 사실 이 앞에는 난 잘 몰라. 어떻게 전자를 가속하는지 그렇게 막 그 무슨 파이프라인 있는 거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난 주로 요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하는 사람들이 요 뒤쪽에 있어. 접선 방향으로 아주 강력한 반사광이 방출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반사광을 이용자들이 있는 시험 장치까지 연결해 놓은 판을 반사광단, 즉 빈라인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화학하는 사람, 분석화학하는 사람, 아니면 물리화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생화학하는 사람들도 있지. 얘는 주로 여기 가서 있어. 여기 가서. 그러니까 아까 요만했던 엑스레이 튜브가 지금은 집체도 아니고 아까 그 빌딩만한 엄청나게 큰 엑스레이 소스가 있고 그 끝에서 여러 가지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하는 실험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뭐가 좋아서 그렇게 큰 걸 써서 할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석이 있고 전자가 막 달려가고 있으면은 전자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엑스레이가 나오고 그리고 그게 자석이 이건 제일 단순한 케이스고요. 하나만 있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요즘은 자석을 N극 S, 그러니까 NSNSS 그러니까 얘가 정신이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꼬부라, 그러니까 뱀처럼 이렇게 꼬부라졌다가 또 N극하고 S극이 바뀌니까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여기서 엑스레이가 더 센 엑스레이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우리 오늘도 좀 얘기했던 브렘스탈룽 컨티뉴엄 소스가 여기 있어요. 포토 에너지가 뭐 한
10kV, 1kV 이 정도 영역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에너지 영역에서 인텐시티를 보면은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보면은 10의 7승, 8승 이 정도라고 치면은 포항께 한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돼. 10의 8승에서 10의 18승이 됐네. 밝기가 10의 18승이면은 잠깐만. 10의 9승이 10억이죠. 그럼 100억 배네. 그러니까 100억 배 덜 밝은 거야. 빛이 저렇게 더 밝아지면은 만약 시그널이 그만큼 밝아졌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그널이 더 그만큼 커졌다 그러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가 얼마큼 좋아지지? 루트 n배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테니까 최소한 한 10의 5승, 6승, 10만 배, 100만 배만큼 시간이 좋아지는 게 되는 거지. 그 얘기는 거꾸로 10만 시간 동안 할 실험이 1시간에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거 하는 거가 그러면서 이제 남들이 못하는 사이언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주로 이제 물리하시는 그쪽 분들이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은 여기로 간다고 해요. 여기가 이제 슬랙, 여기가 이제 스탠포드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우리도 쫓아가야지 하면서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그럼 10에 25승? 그럼 10에 8승하고 10에 7승하고 비교하면은 뭐야? 한 10에 18승 정도 증가하는 거잖아. 10에 18승은 어떻게 뭐라 부르니? 경이니 좋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전자들이 막 펄스를 갔었죠. 펄스 한 방을 딱 때리면은 뭐 실험실에서 만 10년 하는 실험 데이터가 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얼마나 뻥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 좀 거대 과학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얘기도 한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분석 과학이라든가 화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라이소스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 퀄리티는 좋아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빛이 밝아진다. 아까 그래서 계속 밝은 빛 그러는데 밝아진다라는 것도 장점이지만은 밝아지기도 하고 원하는 파장을 다 거의 고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엑스레이는 플로레센스만 주로 많이 쓰고 업솔루션을 별로 안 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연속적으로 파장을 선택해서 줄 수 있는 소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정도만 돼도 거의 모든 파장 대역에서의 빛을 연속적으로 다 줄 수 있고 빛도 훨씬 세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위 엑스레이 업솔루션 스펙트로스코피 이런 테크닉들도 다 구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밝아진다. 그 다음에 더 넓은 영역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요 뒤에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감이 안 올 것 같긴 했는데 요 두 가지만 알아도 굉장히 큰 차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지난 시간에 조금 진도가 빨랐나? 그래서 보통 이런 엑스레이 업솔루션 또 내 컴퓨터 어디 갔나? 그러니까 엑스레이 업솔루션 스펙트로스코피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사용하는 게 그런 가속기, 아까 좀 전에 했던 포항에 있는 가속기라든가 외국에 있는 가속기 같은 거 사용할 때 이 테크닉은 주로 사용하고 여러분들 그냥 일상생활에서 소위 막 쓰기 좋은 툴은 엑스레이 플로레센스 하고 또 하나 더 있다면은 엑스레이 디프렉션 XRD라고 하는
근데 지난 시간에 들어보니까 XRD는 여러분들이 전혀 별로 감이 없는 것 같아서 아마 엑스레이 플로레센스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플로레센스에서 얘기했듯이 소스를 엑스레이 튜브로 쓰고, 같은 걸 해도 엑스레이 튜브로 할 거를 싱크로트론 엑스레이로 한다면은, 만약에 엑스레이 튜브로 하는 XR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도 마치 SF 영화에 나온 것처럼 뭐 들고 다니면서 딱 찍으면 이게 성분이 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그 가격도 저렴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단점이라고 하면은 뭘까? 그 전에 했던 ICP, AES, ICP, MES 아니면 어토믹 업솔루션 그런 것들은 ppm, ppb, 어떤 때는 ppt까지도 내려갔죠. 근데 얘들은 주로 퍼센트나 0.01%, 그러니까 0.1%, 1%가 10,000 ppm 정도 되니까 한 100 ppm 이상, 그러니까 1000 ppm 이상 이 정도 좀 높은 영역에서나 좀 정량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것을 빛의 소스, 라이트 소스가 한 10억 배 이 정도 더 밝아진다. 1억 배 정도 밝아진다. 그럼 센시티비티가 확 증가되고 그러면은 성분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 PPB, PPT도 다 가능하게 되겠지. 그냥 그런 거가 이제 같은 테크닉에 엑스레이 튜브를 쓰느냐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싱크로트론 엑스레이 쓰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스, 엑스레이 업솔루션 필터, 모노크로메이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모노크로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WDXRF가 모노크로메이터 방식을 사용한다고 그랬고, 근데 이제 새로 나오는 부분이 EDXRF, 뭐 또는 다른 데서는 뭐 EDS, EDX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디스펄시브라는 방식이 뭐냐라는 거가 아마 잘, 그러니까 새로 나온, 오늘 한 것 중에서는 제일 새로 나온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 책에서 있었던 그 프로포셔널 카운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아까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갔던 사람, 그치? 앞에 사람들한테 내가 의견을 많이 들었으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어디서 길을 잃었나요? 내 생각에는 아마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볼티지가 있고, 볼티지가 걸려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볼티지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엑스레이 포톤이 하나가 지나갈 때마다 일렉트론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요 첫 번째 영역, 여기서는 그러니까 가스 필드 디텍터라는 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인 아이오나이제이션 체인버 같은 경우에는 포톤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카운트하는데 사용되는데 제일 적정하다고 그랬죠. 왜냐? 포톤이 에너지에 상관없이 일렉트론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제일 이해가 잘 안 갔던 부분이 이런 부분일 거예요. 프로포셔널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 그림이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가스 필드 디텍터는 거의 안 쓸 것 같고,
결국은 이 디텍터로 엑스레이 포톤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마다 이 리튬 드리프티드 실리콘 디텍터 이 안에서 그 전류를 발생해서 우리가 그걸 측정하는 걸 거예요. 근데 저 디텍터의 특성은 포톤이 들어왔다 하면은 여기에 발생되는 그 커런트의 양, 픽의 하이트, 이거가 에너지랑 뭐 어느 영역 안에서는 이런 리니어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톤이 300 일렉트론 볼트짜리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하이트가 요만큼 생기는 거고, 만약에 700이다 아니면은 1K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축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 디텍터 입장에서 본다면은 시간축으로 봤을 때 계속 크기가 다른 그 펄스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은 시간축으로 이렇게 쭉 오는 것을 그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게 이런 리튬 드리프티드 실리콘 디텍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미컨덕터 트랜스듀서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제목이 나오는 거가 317페이지에 보면은 펄스 하이트 from X-ray transducer라고 해서 distribution of pulse height from X-ray transducer라고 해서 그 부분인데, 펄스 하이트를 잠깐만요, 제목이 펄스 하이트 어널라이저라고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그널 프로세싱 유닛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리튬 드리프티드 실리콘 디텍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거가 이런 시그널이 시간대대로 쭉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증폭기가 있어서 여기서는 굉장히 작은 시그널인데 비례 그 시그널을 크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펄스 하이트 어널라이저라는 거가 얘를 시간대로 쭉 오면서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우리 예전에 후레이 트랜스폼 배웠잖아. 그쵸? 후레이 트랜스폼 배웠을 때 뭐 타임 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꾼다든가,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있는 것을 뭐 타임 도메인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걸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라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그 하드웨어상으로 그러니까 펄스 하이트 어널라이저라는 거가 여기 있는 것들의 요 하이트를, 만약에 얘가 여기다, 그러니까 뭐 얘는 이 위치고, 얘는 뭐 여기고, 얘는 더 앞으로 가야 될 거고, 얘는 뭐 좀 더 앞이니까 뭐 이 정도 가야 될 거고, 이런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준다는 거지. 얘 같은 경우도 너무 이건 헷갈리게 그린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 하이트가 얼마씩 되는지를 해서 여기다 점을 찍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점을 찍어준다고 생각해도 되지만은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요게 에너지, 요 하이트, 요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하나가 또 들어왔어. 여기 이렇게 쌓아주는 거. 그 옆에 에너지 하던 게 또 들어왔다. 이 펄스 하나하나마다 그 높이를 여기다가 X축으로 해서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될 거고 요곳에 누가? 원래 여기 점심 때 수업 없는 거 아니야? 잠깐만. 12시 반에 수업이 있어요? 네. 원래 수업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강을 하면서 그건 몰랐네. They still want a room. 무슨 영어 수업이에요? 네. 그러면은 한 5분 정도만 해줄래요? 예. Actually, we are doing Almost lectures. Thank you. 원래 수업 있었대네. 그래서 5분만 부탁을 했어요. 예.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펄스 하이트만큼 여기다가 하나씩 축적,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막대를 쌓는다,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 하면은 그게 어떤 그 히스토그램 같은 그런 것이 될 거고, 그럼 이 펄스 하이트를 아까 펄스 하이트가 포톤 에너지 얼마에 해당하는 요 직선 관계식이 있으니까 얘를 뭐 에너지나 또는 람다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축이 펄스 하이트의 축이기도 하지만은 에너지나 뭐 아니면 파장의 축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가 뭐 1.8 킬로볼트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그러면은 얘는 뭐 숫자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마그네슘의 K 알파에 해당하는 플로레센스다. 이렇게 어사인할 수 있는 거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뭐 생겨서 여기에도 픽이 하나가 더 있더라. 얘는 뭐 0.7 킬로볼트에 해당 에너지에 해당하는 펄스들이, 그러니까 포톤들이 이만큼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만약에 소듐이다. 그러면은 소듐 성분이 이만큼씩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농도 또는 이 픽 인텐시티가 그 각 뭐 소듐이라든가 마그네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농도랑 비례한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XRF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쬐어주고선 나오는 플로레센스 엑스레이 포톤들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관찰해주면서 그 실리콘 디텍터의 특성이 이 픽 하이트가 에너지랑 비례하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픽 하이트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에너지에서 많은 이런 펄스들이 나왔다. 그럼 그 성분들이 많은 농도로, 높은 농도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RF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잘 이해하면은 뭐 SEM EDS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거고, 아까도 봤듯이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장비가 단순하고 중간에 다른 요소도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엑스레이 튜브를 쓰더라도 훨씬 WD XRF에 비해서 훨씬 더 센시티브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고장 날 부분도 거의 없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 뭐 WD XRF는 요즘은 거의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 이 EDXRF 형태로 사용을 한다. 굉장히 장점이 많고, 특히 엑스레이를 이용한 원소 분석에서는 XRF,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면은 XRF 하나만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의 아니게 수업을 일찍 마쳐야 되겠네. 다음에 할게요.